자, 그럼 데일리 인트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프닝 벨 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9시 개장 상황 전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자주 뵙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뭔가 좀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일단 뭐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후장 2시 이후에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수급적인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 매물 유지되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기관들이 빠르게 뭐 매수를 다시 조금 늘리는 그런 구간에서 일단 낙폭은 빠르게 줄었고요. 종목군별로 봤을 땐 대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에는 기관들의 이런 매수가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약간 아쉽게 소폭 약보합권에서 멈추는 그런 구간에서 끝났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2시 이후에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물량을 확 줄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기관은 매수를 크게 확대했고 외국인은 매물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초반에 지수가 그나마 덜 밀렸던 것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무너뜨리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 2시 구간부터 에코프로 BM 아쉽지만 한 종목 빼고 LNF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양쪽 모두 빠르게 올라간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의 회복이 조금 적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큰 의미, 유의미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주들의 회복보다는 여전히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가벼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즈별 흐름에서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물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3천억이 존재했던 상황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1,400가량 유입되었고 외국인 매도가 3천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프로그램 매물의 상당량, 비차익 매물의 상당량이 외국인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음 주 만기로 넘어갔을 때 이 비차익 거래 쪽의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2시 구간에서 혹시 뭐 해외 변수 중에서 변한 게 있나 살펴봤더니 변한 건 딱 중국 증시 정도입니다. 중국 증시가 낙폭을 줄인 것 정도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 홍콩은 휴장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국내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강하게 유입시키기보다는 뭔가 다음 주에 좀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데 개별 종목의 변화는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변화는 또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상해 종합이 그 미리 조금 움직였고 위쪽으로 반등하면서 좀 움직였고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요건 뉴스가 특별히 나온 게 있나요? 뭐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좋은 호재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뉴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크게 좌우한 것은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비료나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의 오늘 하루 종일 등락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온 종목군들이 수급이 조금은 풀리면서 일단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데드캣 바운스? 저는 아직은 데드캣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추세 전환?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으로의 전환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일단 100만 원권을 내주지 않고 여기서 강한 반등을 보인다면 그 고점이 150만 원일지 그보다 아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굉장히 빠른 상승 추세에서 고점과 저점이 닫혀 있는 박스권 형태로 전환하면서 뭔가 다음 추세를 노리는 그런 형태로의 전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는 어쨌든 이번 주에 뭔가 확실하게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라고 하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일단 저점에서는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반등의 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전개되는 모습을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양상이 전기차의 판매 둔화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다시 나오게 되면 재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 없다면 아마 저점과 고점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의 변동성 뭐 그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고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뭐 1,000만 원 할인은 너무 쉽게 보일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난 할인과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엄청 낮은 금리로 파이낸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를 사려고 했는데 뭐 전기차 중에도 그런 할인 차량들이 있지만 내연기관차가 너무 낮은 가격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차보다는 일단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를 사고 다음에 넘어갈까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로 갈까라는 어떤 그런 다른 선택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있으실까요? 수요일 날 약간 그 테슬라 아저씨 오셔가지고 테슬라 아저씨 보신 분들이 모든 게 전기차로 바뀐다고 막 1시간 동안 떠들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랑은 우리 김정우 이사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로 가려는 의지는 강하죠.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가려는 의지는 뚜렷할 텐데, 이제 문제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항 없이 스무스하게 가려면 보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 대한 논란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난달에 테슬라가 30% 더 팔렸다. 비아디가 50% 더 팔렸다. 뭐 막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일단 네네. 판매를 늘리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역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 쪽의 판매량,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미국에서 일본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다른 전기차들은 좀 주춤거리는 게 있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주춤거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최근에 전기차의 해외 진출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송, 한, 당 뭐 이런 차들을 비아디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비아디 차 이름이 송한당이에요? 네, 나라 이름으로 나라 가고 이름이에요. 있습니다. 송나라, 네, 한나라, 과거 나라 당나라. 이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당나라 차는 안 타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당나라 부대 때문에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왔다가 그냥 물에 싹 휩쓸려가지고 송한당 당. 네. 그게 잘 팔리나요? 중국 내에서는 잘 팔리고 네. 해외 쪽에서는 아직 뭐 의미 있는 판매량이 집계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뭐 중국의 진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자신의 배터리를 실어서 뭐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 올해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미니가 장성기차라고 하는 중국차와 협력해서 지금까지는 영국의 옥스퍼드 공장에서 생산했던 걸 전부 접고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물론 일부 내연 기관차도 생산하긴 하지만 다음 세대 모델의 전기차는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중국 차냐? BMW 차냐? 누구의 차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좀 국적의 애매모호함. 폴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리 지분도 섞여 있고 뭐 유럽 지분도 섞여 있으니까 이건 중국 차야, 유럽 차야. 어떤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지금 볼보가 그렇잖아요. 내연기관도. 그렇죠. 근데 볼보는 그래도 생산 자체가 대부분 스웨덴, 유럽향이 많긴 하지만 폴스타는 또 중국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국적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과연 쉬울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볼보의 하이엔드가 폴스타죠?
하이엔드는 아니고요. 그냥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원래 폴스타가 굉장히 빠른 차로 나왔었다가 지금은 거의 전기차로 가는 것 같던데. 아닌가? 제가 그거는 헷갈리네. 아마 다른 차랑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 폴스타 1은 제 기억엔 하이브리드였고 2부터 전기차로 갔는데 뭐 아주 이제 그 빠른 차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신 대로 하이엔드급은 맞는데 중국의 지분이 좀 더 많이 섞여 있고 생산도 중국에서 꽤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리의 지분이 섞여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다음에 르노 같은 경우에도 지리의 지분이 섞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노 차도 CMA 볼보 플랫폼을 받아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볼보가 제공하는 CMA 플랫폼은 중국 건가 스웨덴 건가 라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섞여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어차피 지금은 탄소를 줄이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다시 또 뭐 탄소 뭐 발자국이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로 가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선진국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자동차 회사들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가려는 모습이어서 전기차로 가는 건 확실한데 중요한 건 주가는 먼저 달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안 가면 주가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전기차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의 네. 이제 핵심 종목은 뭐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억울한 면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열어봤더니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가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겼는데 안에 열어봤더니 칠라노가 있고 안에 열었더니 UFS는 하이닉스 거, 디램도 하이닉스 거. 그래서 하이닉스를 과연 어떻게 가져왔을까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고 하이닉스는 우린 공급한 적이 없고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를 둘러싸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에서 뭐 엄청나게 또 강력한 압박을 넣어서 하이닉스의 뭐 신규 장비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뭐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대응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칠라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1000만 대, 2000만 대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DUV를 갈아 넣어서 원래 10나노밖에 안 나오는 건데 10나노를 몇 번 더 계속 재공정을 거쳐서 7나노까지 간 것인지 그다음에 그 7나노의 성능이 일단은 뭐 애플 정도의 성능까지 나왔다고 얘기가 됐는데 애플 14 아이폰 14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정말 최고의 제품만 갈아 넣은 제품만 해외로 돌려서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건지 편차 없이 전체적으로 고른 성능이 나오는 건지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 지금 난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요소를 다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의 대형주에서 주도주에서 약간 주춤거린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주가가 일단 주춤거리기 시작했는데 또 이런 악재도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 자체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는 잠시 조금 주가가 주춤거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HBM3 가능성 때문에 꽤 높은 주가에서 움직였었거든요. 12만 원권 이상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닉스는 그래도 비교적 실적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높은 밸류에서 움직였던 건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약간 흔들릴 수 있었는데 또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고 그 악재는 SK 하이닉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단기간에 주가는 뭐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이 뉴스도 나왔잖아요. 삼전이랑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추가 유예 청신호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방향성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팔지 마. 이거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저게 저기서 하이닉스 칩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큰 방향성에서 갑자기 야 거봐 팔지 말라 그랬지 너 1년 유예 안 해주고 내일 모레 당장 팔지 마 이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오늘 밤에 ASML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어제 ASML? ASML이 좀 왜냐하면 저기 7나노 만들면 DUV가 아니고 EUV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었단 말이야. 어딘가에서 빼돌려서 만들었겠지. 뭐 아니면 DUV 로. 있는 거 뭐 이렇게 라인을 돌렸다거나 그 전에 사놓은 게 있으니까. ASML 거를 빼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거의 근데 가능성이 기존에 없지 않아요? 갖고 있던 DUV 자체도 다 그쪽 건 ASM일 겁니다. 음. 그래서 뭐 1년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는 중국의 SMIC랑 네. 이런 이런 그 화학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계속 했던 게 DUV를 계속 갈아 넣으면 그러면 원래 10나노밖에 못 만드는 것을 7나노 돈을 까지. 한 4배 정도를 들여서 그렇죠. 결국 7나노도 할 수 있다. 갈아 라는 얘기는 넣어서. 예전부터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냐?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다른 장비를 받아서 혹은 뭐 오포성을 통해서 외부로 돌려서 EUV 장비를 어디서 뭔가 가져온 것이냐? 백도어로. 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이렇게 그 화웨이 그 물량이 뭐 순식간에 2천만 대, 3천만 대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 것이냐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였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투심에 영향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어차피 가야 될 길 정해져 있는 거에서 큰 변수가 되느냐?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불확실성 떨어지는 거. 때문에. 엔비디아도 어제 안 좋았고 뭐 사실 테슬라도 떨어진 이유가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뭐 이런 말은 조금 너무 아니란 말일 수 있지만 공무원 몇 명 안 쓴다고 공공기관 몇 명 안 쓴다고 13억 거기서 얼마나 될 거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속 보도가 막 1000만 대가 줄어들 것이다 중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뭐 이렇게 급락한 건데. 결국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한미반도체도 막 이거랑은 HBM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HBM은 중국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같이 다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밀려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이 저렇게 억지로 다 막으니까 원래 중국이 저렇게까지 뭔가 자신들이 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뭐 반도체 자립한다고 돈 주면 다 어디로 빼돌리고 뭐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 잡혀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알리바바랑 뭐 이런 회사들 다 쥐어짜서 또 반도체 자금을 만들었고 그 반도체 자금을 축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성공하게 되면 당연히 속도는 느리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여전히 제한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중국이 정말로 저러다가 일정 부분은 자립하는 거 아니야? 뭐 장비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당연히 우리보다 느리겠죠. 단계는 느리겠지만 만들기 시작하면서 밀고 올라오면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뭐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저도 모르나 어쨌든 굉장히 명확한 그림이었는데 이 명확한 그림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뭔가 흐트러졌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아이폰 15가 딱 나오기 이전 그 다음에 지금 G20 회담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나온 거여서 다음 주에 공개하죠 아이폰. 네 정치적 수단지 아니면 진짜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정말로 서로 칼을 뽑아둔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지켜봐야 필요할 것 된다. 같습니다. 타이밍이 애매해. 딱 그 화웨이 신제품 딱 나오고 다음 주 아이폰 공개하는데 공무원들은 저거 신형 사면 너희 죽어. 이거 우리나라 거 써야 돼. 약간 이런 찬물 뉘앙스. 뿌리는 거. 뭐 먹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일단 주가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 유가증권 대형주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은 뭐 포스코는 2차전지와 전반적으로 묶어보면 되겠지만 한국전력이죠.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올릴 수 있다라는 소식에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툭툭 한 번씩 거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연속성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탄력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형주들의 그런 순환이 돌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아니 근데 전기요금 올리면
인플레이션 어쩌려 그러나? 근데 뭐 제한적으로 올리겠죠. 뭐 이번에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올리긴 할 텐데, 근데 뭐 한전도 워낙 급한 상황이라 네. 그렇다고 뭐 한전에서 다 쪼개서 뭐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전기요금은 또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인상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오갈 것 같고요. 뭐 공청회를 거치든 정부 당국의 어떤 협의를 거치든 뭐 소폭의 인상에서 아마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아이폰이나 하이닉스 효과로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해서 리노공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그나마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고, 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제약업종이 너무 빨간색이었다. 그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 HLB, 펩트론, 뭐 케어젠, 오스코텍, 바이오니아 성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종목군들이 모두 버프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만 움직인 게 아니고 보시면 연구개발 쪽도 알테오전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이 다 그쪽 영역이다. 그 바이오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부터 대형 그 2차 전지가 밀리는 구간에서도 코스닥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약 바이오들의 움직임이었고요. 이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죠.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과 동아ST. 한국형 뭐 살 빼는 약, 싹센다. 예, 한미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위고비. 동아ST는 이미 나와 있는 당뇨 치료제인데 이걸 지금 그 심장혈관인가요? 그런 쪽으로도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임상 이상 단계인가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이제 강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폐 치료제,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 주가가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정체인데, 폐암학회 끝났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세를 한 번 보였고 이제 그의 정체인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뭔가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일라일릴린 신고가,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굉장히 화려했던 화이자는 신저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제약주가 신저가와 신고가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좀 더 원하는 뭐 치매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모멘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의료기기, 클래시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지수는 밀렸지만 이런 제약바이오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2차 전지가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DX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오락모나 업종의 종목군들도 일부 강세를. 일단은 제약바이오 먼저. 네. 지금 언단님께서 이때다 싶으니까 개미할 끼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뭐 일라이릴리 뭐 가는 거, 노보노디스크 가는 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크게 뭔 상관이냐, 어쨌든 저기 해외에서 그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우리도 하겠다 뭐 기대감 요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 제약 바이오가 그런 기대감으로 더 모멘텀을 받아서 갈 수 있는지는 또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서. 갈 수 있죠. 못 그래 가는데. 왔었고 못 간다고? 그래 왔었고 그것도 시장의 일부입니다. 셀트리온이 어떻게 예전에 시총 1위를 했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HLB,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거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왔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업 중에 한미약품이 진짜 GLP-1 가지고 한국형 그 살 빼는 약? 위고비 싹센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년 뭐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이제 임상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도 모르는 건데 어차피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여기 돈 잘 버니까 나는 지금에 투자를 할 거야. 근데 그게 꼭 오르냐?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2005년도 돈 잘 벌고 수주 많이 했을 때 그때 투자해서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뭐 망해 있는 거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새로운 산업 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지. 꽤 오랜 기간 고생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가장 잘 나갔었던 OCI 동양제철화, 동양제철화 그거 이제 태양광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얼마나. 미친 근데 듯이 그게 올라왔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쪽이 맞을 수도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는데 꼭 내가 옳다라고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답, 지금 밸류에이션 싼 게 정답이야. 싸면 다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뭐 사실 그거를 어쨌든 이거 좀 긍정- 구분을 나눠서 우리는 못할 거야, 얘는 안 될 거야, 이거 올라가는 거 못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 건강이 훨씬. 제가 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김정희 이사님 폰 끊으셨어.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는 건 거죠. 지금 요런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 그런 시장. 경기도 안 좋고 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네. 일단 시장에 확실한 주도주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면 이런 종목군들이 이 정도까지 움직이지 못했겠죠. 네.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 설명을 못했는데 일단 요소수, 비료, 농업 이런 것들도 일단 뭐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요소 그런데 수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중국. 네,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하나 보시면 네. 지금 요소 선물 가격이 중국에서 강세를 보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나 21년처럼 뭐 석탄 가격까지 막 폭등하면서 전체 가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1년도에 상황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요소수가 부족하거나 질소가 부족했을 때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이미 대체 알죠? 투자처 구매처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런 요소수 종목군들의 급등과 제약바이오에 이렇게 뭉쳐있는 급등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부재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과정에서 로봇은 여전히 강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또 하나의 강세. 그 다음에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는 포스코 DX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MSCI 11월에 편입되게 만들자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중도가 나타나면서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옆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 종목이 하루에도 10% 이상씩 잘 올라가니까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나는 바라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 안 되겠죠. 좋아도. 그런 종목을 따라 사고 대신 그 정도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손실 볼 각오는 전혀 없이 저게 이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쫓아가면 당연히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투자도 아니고 트레이딩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을 나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거래를 싣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쫓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실패의 확률과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질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종목은 하이스틸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 하이스틸.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게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 중국 철강이 막히면서 휴스턴에 지금 공장이 있는 하이스틸이 뭔가 터질 거라는 것, 뉴스로만 보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중국을 막는다고 해서 여기 매출이 얼마나 올라올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중국 막으면 왜 휴스턴에 있는 그 하이스틸의 매출이 대폭 올라갈까요? 그래도 좀 쇼티지가 나면은 이쪽에서 일단 미국 내 업체도 많고, 그 다음에 이미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아제강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 하이스틸과 뭐 휴스틸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종목군들의 설명을 명확하게 펀더멘탈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만들어지고 시세가 만들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게 최근의 양상이고, 이 종목군들의 또 끝을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하면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쪽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군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대신에 다른 종목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목표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주에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경제 지표상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가 이제 중심축이죠. CPI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슈로 봤을 때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원유 시장 보고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폰 발표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아이폰 부품주들에게 뭔가 약간 바람이 부는 양상이었는데, 아이폰 뭐 1,000만 대 빠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식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박살났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과연 다시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은
정말로 칼을 빼들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칼만 뺐다가 다시 칼집에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갈 것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럼 과연 물가는 시장이 예상한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 건가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채 단기물, 10년물, 30년물 지속적으로 이 지금 4분기에 계속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급적으로 네. 어쨌든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요인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국채 전반적인 수급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 더 네. 있습니다. 22가 있습니다. 네, 22도 있죠. 22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달러가 너무 급등하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그게 다 유로화 땜. 유로화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 뭐 22에서 금리 동결할 거라고들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막 독일이 유럽의 환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막 자동차 엄청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독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22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만약에 뭐 매파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나오고 그러면 유로가 또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 달러 강세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는 환율이 조금 강세였는데 위안화가 또 7.3을 뚫고 올라갔어요 오늘 장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더라고요. 아무 일 없더라고. 중국은 별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원화가 그 별 흐름이 없었다라는 게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안도를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22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퇴양난이죠. 네. 만약에 독일을 보면서 금리를 제때 못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를 만약에 계속 못 잡는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반대로 여기서 뭔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쟤네는 저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유로가 올라가서 달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경기는 저러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유로존의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서 전체 장기 금리가 다 올라가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또 높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금 출발하고 있는 유럽 증시를 보면 강세 출발했다가 다시 다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지금 모두 다 꺾여 내려와서 0.5, 0.6 기록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20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럽 증시의 움직임도 조금은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최근에 상방을 제약하는 요소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 줄이고 현금 늘려서 무조건 리스크에 대한 대응만 해야 되느냐? 이미 미리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대비를 미리 못하신 분들도 현금이 주식이 풀로 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종목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너무 크게 이제 우려만 하실 부분은 아닌 것은 FOMC와 22 정도까지만 큰 충격 없이 잘 넘어가게 되면 재고 재축적의 시간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제품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안 팔리는 제품들 엄청난 할인 판매로 재고를 대거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다시 재축적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가지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재고를 재축적하게 된다면 그래서 미국의 그 3대 지표 ISM, 신규 주문, 인도 기간 이런 것들이 어쨌든 7월 달부터 다 턴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말 소비 이런 것들을 대비한 재고 재축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고 재축적에서 가장 연동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전장 부품. 그 다음에 IT 부품 중에 정말로 바닥치고 턴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분기까지 실적을 제대로 숫자 못 찍었던 게 대표적인 게 방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박살난 거죠. 네. 이미 수주는 다 받아놨지만 그 수주가 숫자로 안 찍히면서 주가가 꽤 많이 눌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방산도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은 4분기에는 숫자를 찍어준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4분기에 뭔가 좀 숫자를 찍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이 꽤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인데 찬바람 불죠, 찬바람. 네,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기관 외국인이 대거 매수했던 HD 현대 같은 종목 방산 주면서 배당 주면서 조선 주면서 하이브리드. 건설기계도 있고 조선도 있고 다 있죠. 김밥 천국. 아. 다 있죠. 메뉴 50개 막. 근데 다 잘해. 뭘 해달라고 해도 다 내와. 다 맛있어.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강조점을 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김밥 천국을 하는 순간 얘기를 하기가 싫어졌어. 김밥 천국 좋아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잘한다는. 예. 근데 김밥 천국이 다 맛있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HD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은 주가 자체는 뭐 좀 회사마다 다르지만 HD 현대 일렉트릭도 실적이 나쁠 리가 없죠. 조선주 실적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오일뱅크 지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유사 지분 때문에 그쪽 이익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지금 잠수함 얘기 나오면서 잠수함 쪽도 방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작년 배당만 줘도 배당 수익률이 7%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최근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건 아닌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또 뉴스에서 은행주들이 툭툭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은행주들 실제로 주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뭐 이걸 뭐 사라 말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한 구간에서 테마주에 너무 지치셨거나 테마주를 쫓아가게 버거우신 분들은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쭉 한번 검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그쪽 같은 계열에 있는 동기들이 네. 점심 먹으면서 모 리츠 여기 배당 얼마냐? 10%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와. 와 그러면 한 10억만 있으면 여기 지금 박아놓고 연 10%니까 리츠 국내 거예요? 국내 박아놓고 한 1억 정도 나오면 물론 이제 세금 떼야 되겠지만 세금 떼고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좀 평생 좀 놀면서 살 수 있지 않나? 근데 10억이 없네. 뭐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맥이 빠지네. 금리나 그런 배당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지금 오늘 무슨 마을금고가 어디 5.8%? 네, 최근 정기익은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리츠 배당 수익률이 10%야? 와 진짜 금융자산 15억 20억만 있으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그게 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품도 아니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경기가 좋아진 뭐 그쪽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고. 네. 아 여러분 이거 투자를 뭐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고정 수익이 많이 그러니까 높아졌다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눈 뜨니까 주식 말고 매력적인 상품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통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PR의 역수를 금리랑 비교해서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네. 투자가 좋냐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득에? 지금은 네. 5% 정도까지 이 예금 금리나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면 그러면 지금 뭐 PER 10배에서 11배 사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역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 갭이 존재하긴 하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드 갭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물론 지금 그 11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내년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그만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 실적이 틀렸다면 그럼 여전히 지금 13배, 14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드 갭이 뭐 2% 안쪽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조금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인 종목을 공격적으로 손해볼 각오와 더불어 하시던지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들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면 이런 테마 장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종목군들은 뭔가 조금 말이 안 돼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죠. 2023년 다 그랬어요. 급등한 거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거 샀다가는 주가가 박살나고 뭐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 더 밑으로 떨어지고 싸다고 맞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장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지들만 올라갔으니까. 다른 종목이 또 다른 종 힘들었으니까. 다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근데 리츠 관련해서도 지금 좀 약간 경계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네요.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 좋으면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겠어? 걔들도 조달금리가 있을 텐데 뭐 LTV 몇 프로 했는데 지금 2%대 땡겨온 게 이제 만기 돌아오는데 막 6%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건데 일반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라는 건 사실인 거지. 물론 이제 죽을 때는 한 번에 다 같이 죽겠지만. 오케이. 아까 뭐 시간 거의 다 돼서 아까 그 중국에서 공산당 중앙공산당 공무원들은 아이폰 쓰지 말아라.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지금 예측하시는 걸로는 어때요? 좀 뭐 별거 없을 거다 아니면 생각보다 더 클 거다. 채팅창에서도 물론 불확실성 영역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토릭. 그냥 말뿐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강력하게 갔을 때 만약에 중국인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나? 반대로 미국은 그래? 그러면 중국에서 아예 만들지 마 하면 그다음에 중국에 팔지 마 하면 시가총액 20% 날아가는 걸 그냥 눈 뜨고 바라볼 건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 굉장히 정치적인 시기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15 나오고 메이트 60 나오고 그다음에 G20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우리도 카드는 많다. 우리도 7나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아이폰 제한해서 너희들한테 더 타격 줄 수 있고 너희 채권은 당연히 안 살 거고 그러면 뭐 우리도 죽겠지만 너희도 만만치 않을 걸 이라는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또 아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아이폰 이번에 공기업까지 못 쓰게 하면서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보는 건 아닌가. 중국의 공산당들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잘 끝까지 따라와.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을 숙청해. 성분 분석하지 않을까. 남산으로 그러니까 끌고 가는 남산. 숙청하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남산. 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밖으로 배제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후보자에서 빼던지 뭐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예전에 러시아에서 그 군인 모을 때도 저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추가 징집을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에서 뭔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필터링. 추가 징집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도 그런 용도로 활용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때리려는 게 아니라 내부에 뭔가 양수겸장이죠. 네. 외부도 때리면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필터링할 수 있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보안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봤는데 노트북에서 뭐 계속 수영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핏 이렇게 광고 맞아. 보다가 계속 맞아. 수영 뭐 고글 막 이런 광고 맞아. 뜨더라.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안에서 무슨 녹음을 어떤 식으로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보안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렇지만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애플 걱정, 연예인 걱정이다. 삼성전자 걱정하는 게 낫지 애플 뭐. 너무 아이러니한 게 진짜 미국이랑 캐나다에 제일 많이 유학 보내는 나라가 중국. 스타벅스 미국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나라가 중국. 테슬라 단일 시장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 나이키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 아이폰 제일 많이 또 쓰는 나라가 중국. 좀 아이러니합니다. 연예인 걱정입니다. 연예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 아유 안 돼.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번 있었어요. 테슬라도 있었고 네. 다 있었는데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뭐 CPI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원유 관련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고 ECB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 넘어가도 되나요 뒤에? 아직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 오늘 일주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에 뵙겠습니다. 데일리 힌트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